아마 여기 외철하는 그 책 2015년에 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도 2011년도에 바른사회 시민의 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상 상도 받았고, 또 보니까 뭐 저도 지금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화여대에서 학사를 하고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미국법 석사, 영어로 하는 과정인데 미국 변호사 시험 봐서 취득해서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의 수석대변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3년도에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NANK 대표까지 하면서 북한인권운동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여성으로서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온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좀 들으시고 1시간 이상 들고 또 다른 당 문제 이런 거 말고 이 강의 내용에 관해서 좀 꼭 질문할 게 있으면은 한번 말씀 들어가면서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지연 대변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 심정이 우리 당원님들 앞에 첫 선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 제가 우리 당원님들께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들은 항상 제한적이었거든요. 태극기 집회에서의 5분, 또는 국회 정론관에서의 또 5분,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또 조직사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 마이크를 쥘 수 있는 권한,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마이크를 쥐는 권한이 일종의 또 권력으로도 작용하죠.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센터에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저에게 허용된 1시간 또는 1시간 반의 시간 동안을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성실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저 스스로 만족스러울 수 있게 전달드리고자 애써보려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 그거 아세요? 모든 작가들이 자신의 저서에 첫 문장을 수백 번 고친답니다. 수백 번을. 그만큼 책의 제목은 중대하고 책의 첫 문장은 중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저는 오늘 저의 스피치 또는 강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의 제목은 무엇이며 또 첫 여는 말은 무엇을 할지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의 제목은 인권, 북한 인권, 자유통일 대한민국.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권, 북한 인권, 자유통일 대한민국. 그리고 제가 여는 말로 시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세계 인권 선언,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문장, 한 문장이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요 한 페이지가 다 한 문장, 피리어드, 마침표가 찍어지는 게 그 다음 장에서야 선포한다라는 말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한 문장짜리 긴 글 중에서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만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저는 이 이것은 세계 인권 선언문의 제1조가 아닙니다. 전문 프레피스의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의 제1조항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1조입니다. 제가 이
세계 인권 선언문, 이 위대한 문서의 전문의 첫째, 둘째 문장과 또한 제1조항을 여러분들께 이 교과서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이 표준 문장을 말씀드린 까닭은 이 두 문장,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의 두 문장 속에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현재 북한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기억하십니까? 이거 기억나는 날짜 맞죠? 2012년 12월 19일이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 선거로 선출되신 날입니다. 그 전날 당시에 로스쿨 학생이었었던 임지연 저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가장 큰 방입니다. 프레스센터에서 3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그 방에서 저는 북한 인권의 날이라는 로스쿨 학생이 그 제일 비싸고 제일 큰 방을 통일부 펀딩 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통일부 펀딩 기획서 넣어가지고 펀딩 받아서 돈을 받아서 그 방을 빌려서 북한 인권의 날이라는 날을 펼쳤습니다. 대선 전날. 기자들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북한 인권에. 그래서 그곳에 모신 스피커들, 발언자들은 이산가족 대표자, 6.25 전쟁, 죄송합니다. 6.25 전후 납북자 대표 가족, 탈북자, 그리고 칼기, 1969년 칼기 납북 피해자 가족, 그런 모든 북한 정권에 의해서 피해와 핍박을 받고 가족이 사라지고 가족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런 피해자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북한 인권 송 노래까지 제작해가지고서 북한 인권의 날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날 제가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모든 분들께 배포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 인권이 뭔지는 서로 알아야 하잖아요. 북한 인권이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서는 그 배포된 세계 인권 선언문, 지금 처음부터 계속 세계 인권 선언문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의 주어는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1조도 주어는 모든 인간, 2조도 모든 사람, 3조도 모든 사람, 4조, 5조, 6조, 7조, 8조 모든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인권은 모두에게 있어서 동등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2012년 12월 19일이 아닌 대선 날이 아닌 18일 날 이 북한 인권의 날에 배포된 세계 인권 선언문 여러분들 펼쳐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주어를 북한 주민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3, 4개 조항만 읽어보겠습니다. 1조는 읽어봐 드렸기 때문에 2조, 3조, 4조 이 정도만 간단하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짧은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3조 북한 주민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혹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북한 주민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느꼈으면 하는 부분을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북한 주민들이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가 이것을 기획해서 같이 함께 낭독하면서
제 13조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세계 인권 선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란 주어 속에 북한 주민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철저하게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2019년이 된 21세기가 지나고도 남은 지금 시점에서도 지금 북한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이 북한 주민을 떠올리면서 우리 당원님들께서 한번 알고 있고 인지하실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본 것이고요. 북한 인권을 전문가들이나 할 때 북한 인권 어떻게 해야 되죠? 개선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개선. 또 좀 인권 좀 주변에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인권은 개선의 대상도 증진의 대상도 아닌 바로 북한 노예 상태의 북한 주민 해방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이 노예 상태인 거대한 감옥국가 북한. 전 인구가 생각의 자유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없습니다. 거주 이동의 자유 없습니다. 먹을 자유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원래부터 뭐 사회적인 의식이 뛰어나서 뭐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북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서 그래서 북한 인권에 관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운동을 저는 어찌하여 북한 인권 운동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삼게 되었는지에 대한 북한 인권 제가 북한 인권을 시작하게 된 것과 제 북한 인권 운동의 여정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듯이 뭐 네이버에서 저를 검색해 보셨거나 뜨문뜨문 저에 대해서 들어보신 그런 지식을 말씀드려보면 1973년생 지금 현재 47세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할까 말까 하는 부분은 저를 아이 취급하면서 임지연 씨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47세의 중년 여성입니다. 직함으로 불러주시기를 우리 당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부탁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공식적인 요청. 우리가 뭐 당대표님이나 사무총장님한테 시시거리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죠? 자, 좀 까칠하게 시작합니다. 네. 저는 2006년에 평범한 생계, 나의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의 생계에만 관심이 있는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화여대 학사와 이화여대 석사를 졸업한 그냥 평범한 생계 사회인이었습니다. 2006년에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 인권도 아니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묘사한 뮤지컬 한 편을 아버지와 함께 보게 됐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였습니다. 2006년. 보고 제가 이렇게 무겁고 불쾌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아니 2006년 21세기인데 아직도 저놈의 북한은 아직도 무슨 수용소 타령을 하고 아직도 저 지경인가. 저는 1973년에 태어나서 70년대 80년대 국민학교를 다닌 반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반공 포스터도 그려봤고 반공 표도 지어봤고, 그야말로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제 6학년 클래스메이트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가 칼 폭격기 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찌 저런 저지경의 테러 국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06년 21세기가 된 그 지경에도 북한은 저지경, 2019년에도 저지경. 2006년에 그 뮤지컬을 본 경험이 제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에 한 이벤트로 지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글이란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글로 남겨야겠다. 나의 오늘 이 무겁고 불쾌한 충격을 글로 남겨야겠다 해서 리뷰 글을 하나 제가 쓰게 됩니다. 우리 당시 다니던 교회에 교회 잡지에 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내가 글 하나 쓸 테니까 이거 하나 실어주세요. 그 글을 쓰면서 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말, 탈북자라는 말, 강철환이라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평양의 어항, 이런 그런 지식들이 조금씩 머리에 들어오면서 한 편의 글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일상 속에서 생계벌이를 하면서 점점 저의 이 열망과 저의 사명감을 점점 눈덩이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자 인권단체에 그것도 제가 전화했습니다. 저 영어 할 줄 압니다. 저 영어 할 줄 아는데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단체 대표님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해외에서 영어 편지가 너무 많이 와요. 번역해 주세요. 바로 그거 제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원봉사자, 북한인권운동의 자원봉사자로서 북한인권운동에 관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같은 동포, 같은 한국인으로서 북한인권에 2006년 돼서야 나 한번 여기 관심 좀 가져볼까 했던 저와 달리 그 단체로 이메일을 보내는 해외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브라질에서 탈북자 너무 불쌍해요. 우리 탈북자 구출하기 내가 돈 좀 보낼 테니 많이 구출하세요. 그런 편지들이 날라 들어오고, 그때 접했었던 이메일 속에 그 편지를 보낸 분 중에는 수잔 슐티 여사도 계셨고, 지금 현재 미국 국무부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대사를 하고 계신 샘 브라운백 전 상원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귀한 서신들을 제가 1차적으로 영어로 접하고 번역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저는 좀 더 대담하고 좀 더 용감하게 제 인생의 필생의 과업을 북한 인권, 북한 주민 해방시키는 내가 자유통일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해 단 하나의 벽돌 노릇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대한 꿈의 씨앗을 내가 품는 순간 그 씨앗은 나와 세계 속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점 자라서 나무도 되고 이파리도 만들고 꽃도 피우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저의 지난 13년의 북한인권운동 여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순간 내가 그냥 거저 살지는 않았구나, 제가 성실하게 제 꿈을 위한 헌신을 많이 해왔구나, 이런 단상을 품게 됩니다. 일개 북한인권 단체 자원봉사자가 위대한 꿈을 품었다고 해서 그게 단순간에 뭐가 썸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는 북한인권에 내 삶을 걸었다라면 내가 최소한 배운 것도 있고, 나는 그냥 인권 변호사 말고 북한 인권 변호사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너 대학교 다닐 때 법도 공부 안 했잖아. 너 어떻게 법을 공부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그때 제가 아버지께 드린 말씀은 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신감과 확신은 제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할 때까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도 한 번에 따박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로스쿨은 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라는 미국 변호사 양성하는 로스쿨, 거기를 들어가면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을 합법적으로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2010년에 입학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그 학교에 있는 작은 학회, 북한인권 및 개발 법학회라는 학회에 들어가서 로스쿨 1학년생 때 쓴 첫 논문이 바로 제중, 중국에 있는 무국적 탈북고아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문제에 대한 연구라는 작은 논문을 하나 씁니다. 그 논문이 지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것도 북한인권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엄마는 북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북한 탈북했는데 중국인 남편한테 강제로 팔려서 강제 결혼당했어요. 결혼을 했으니 애는 생겨요. 그 사이 중국인 아빠와 북한 엄마 사이에서 애는 태어났는데 엄마는 지옥 같은 삶을 못 견뎌서 도망칩니다. 한국으로. 그러면은 그 애는, 낳아놓은 애는 중국에서 중국인일까요? 북한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신기하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3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제중 무국적 탈북 여성의 자녀 또는 그 중에서도 고아, 그들이 국적도 없는 무국적 탈북고아, 무국적 탈북 아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이 무관심한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그 연구 논문에서 주장하고 논증했었던 것은 한국 사람이다. 왜냐? 북한 여성, 북한인 엄마는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은 한반도는 대한민국 영토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 한반도에 오게 되면은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그리고 국적법상에서도 부모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요 사이에 국적법이 또 바뀌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면, 탈북민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 자녀, 그분의 자녀도 한국 국적 취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뭐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라고 해봐야 로스쿨 학생의 작은 소론입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그 학회의 회장이 되고, 회장이 될 순간 또 대담한 제가, 용기 충만한 제가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로스쿨 학회, 북한인권학회의 회장이면 난 무슨 행사도 다 주최할 수 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1월 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저 지금 말 많은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십 자격을 또 따내서 서울에서 인턴십 하면서, 그때는 저 무교동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서울시청 광장을 제가 빌립니다. 서울시청에 그 해당 부처를 찾아가서 나 8월 20일 날, 2011년 8월 20일 날 나 여기서 행사할 거예요, 선생님. 얼마 내야 돼요? 돈 드릴게요. 저 신청서 작성해서 그 대여료도 내겠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서울시청 광장 빌리는 값이. 그래서 빌립니다. 제가 무턱대고 빌리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해 2011년 8월 20일에 8월의 편지라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시청 한가운데서 북한인권을 외치자, 그 마음 하나로 청년문화제를 개최하는데, 또 그날 하필이면 민노총, 유시민, 이정희,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그날을 낙점해서 그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싶다고, 제가 그날 아침에 행사하려고 우리 무대를 갔더니 옆에다 자기들 민노총 무대를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날 서울시청에는 합법적인 북한인권 무대와
불법적인 민노총 무대 2대가 맞짱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해가지고 졸지 신문 1면 3면 조선일보 1면 3면에 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들이 많았네요. 일일이 말씀드리기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벌써 생기네요. 그래서 북한인권 운동의 여정들을 이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간략 강조하면서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2011년에 막 신문에 1면 3면에 나면서 저는 또 스위스 제네바에 그때 제 나이가 제가 로스쿨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38살이었어요. 38의 미혼 여성이 나는 유엔 인턴십도 하고 싶다. 스위스 제네바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거기에다가 제가 신청서를 냈더니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1월, 2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OHCHR,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는 곳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그래서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제소하는 방법을 다루는 그 부분에 대한 섹터가 제 파트여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지금까지 이제 로스쿨생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로스쿨을 다녔으면 변호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다가 딱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치릅니다. 치러놓고서는 가만히 좀 있을 것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 합격 발표 나기도 전에 저는 이 땅에 아직도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일 캠페인에 뛰어들겠습니다라고 합격 발표 전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2013년 정기국회 시작 첫날 9월 1일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또 말을 뱉으면 지켜야 그게 되거든요.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지. 그래서 하루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2시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하라는 피켓을 매일 100일 동안 들고 있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참겠는데 그 캠페인 하는 도중에 시험 불합격 확인을 합니다. 제가 딱 캠페인 거리로 나서려고 하는 캠페인 딱 스마트폰에서 불합격이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제가 머리에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100일 캠페인 한다라고 퍼블릭 대중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정신 차리고 변호사 시험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개인 가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사람 앞에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해서 2014년 1월 7일까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100일을 결국은 지켜냅니다. 제가 그래서 100일 동안 에브리데이, 저 광화문 11월의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피켓 가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음에도 피켓을 사수하기 위해서 부여잡고 있고, 비가 와도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하는 거랑 동일하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렇게 100일 캠페인을 하고 그 2014년 2월에 두 번째 시험에 또 한 번 떨어집니다. 당연히 공부를 한 달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선 이제 진짜 나 세 번째 떨어지면 답이 없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14년 12월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요. 그때까지도 그 2차 북한인권법 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다시 한번 100일, 그 끔찍했었던 그 어려움을 알고 하는 100일을 한 번 더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16년, 제가 2016년 우리한테는 의미가 고통스러운 해잖아요. 2016년 그 탄핵 정국이 벌어진 그때를 되돌이켜보니 2016년 10월
그 태블릿 PC가 떠들썩하니 뭐 탄핵에 스모킹 건이 됐니 많이 하는 그 시기에 저는 미국 중부에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평화협정,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평화협정, peace treaty는 is not peaceful,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한반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뭐 그런 강연을 하느라고 미국 중부 미네소타에 있었고, 대통령님 탄핵 정국 당시 그 12월에는 저는 그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었습니다. ICC에 김정은의 그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 영어로 쓴 문서를 그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 형사 재판소 거기다 직접 제가 그 제출처에다 직접 넣고 사진 찍고 퍼포먼스하고 그런 거 하느라고 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었고, 그리고서는 저의 실질적인 북한 인권 운동의 여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2017년, 2018년 대한애국당에 전념함과 동시에 저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북통모 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라는 비영리 민간 단체는 지금 휴지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대한애국당 대변인으로서 북한인권 운동을 더 열심히 하려 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북한인권법이란 법을 단체 이름에 넣었잖아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십니까? 북한인권법은 대체 뭐하는 법이에요? 대체 뭐하는 법이길래 100일씩이나 캠페인하면서 그렇게 통과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11년 만에 통과됐었던 것은 아십니까? 북한인권법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004년 그때 처음 발의하셔가지고 11년 만에 2005년 해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님 때 북한인권법을 사랑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엄청난 노력, 그게 하나로 맞물려서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에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 북한인권법의 그 내용 면면을 보면은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라. 근데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뭐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김정은과 같은 작자, 그리고 김정은 범죄 집단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샅샅이 적어내는 것입니다. 적는다는 것은, 기록을 남긴다는 일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였어요. 자기의 이복형을 독살했어요. 이것이 말로 그치게 된다라면 구전되겠지만, 기록으로, 문서로 샅샅이 어떻게 누구 시켜서 총 몇 발로 그렇게 적어 내려갈 때 그때 그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고, 그래서 북한인권법에 반드시 들어갔어야만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북한인권 얘기되고 있습니까? 실종됐습니다. 아예 질식사 당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대북 지원, 800만 불, 대북 지원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북한 인권 단체들을 보면 북한 사람들을 돕는데 북한 인권 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 지원을 반대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쌍한 북한 사람들 식량 먹이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것은 그 본질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은 무엇입니까? 범죄 집단 너네의 죄상을 우리는 낱낱이 적어낼 거야. 범죄 집단 너네 북한 인권 침해하지 마. 사람 죽이지 마. 사람 때려 죽이지 마. 하면 너네 계속하면 대북 제재할 거야. 이런 프레셔, 압력입니다. 근데 대북 지원은 뭡니까? 바로
정권과 협상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억세스예요. 억세스.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만 대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 속성상 북한 인권 옹호 활동과 대북 지원은 이게 복합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내재적으로 충돌되는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대북 지원 얘기를 하면서 수혜 당사자가 북한 정권인지 진짜 북한 주민인지 이것도 항상 북한 정권은 항상 사기를 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 당사자가 지금 같은 형국에서는 대북 지원을 하면 수혜 당사자가 북한 주민입니까? 북한 정권입니까? 김정은 돈줄만 김정은 뱃속만 채워주는 게 바로 이 대북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메니테리안 에이드라는 말로 대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이란 말로 북한 정권, 말라버린 북한 정권에 숨통 틔워주는 일은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국제단체들이 하고 싶어하는 맨날 토처럼 다는 말이 철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철저하고 투명한 감시 체계가 보장만 된다면 대북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북한 어린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북한 영유아 임신부를 위해서라도 대북 지원은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현 김정은 체제, 저 3대 세습 독재 전체주의 체제에서 투명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이라는 감시 체제라는 것은 헛소리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북 지원은 몰인정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김정은의 말라버린 돈줄에 숨통 틔워주는 말기 암 환자 빨리 숨통 끊어져야 되는 사악한 연쇄 살인범한테 산소호흡기 갖다 주는 게 지금 이 시점의 대북 지원이라고 저는 북한 인권 운동가로서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 현안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 인권이라고 그러면 탈북자 인권 알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 그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러나 또 우리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또 현안도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얘기를 문재인 씨 입에서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토 원비어 대학생이 거의 산 송장이 된 채로 돌아오게 됐음에도 기어이 미국으로 데리고 온 그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 북한에 잡혀있는 대한민국 국민 되돌려 찾아오자고 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 없습니다. 그 북한에 억류된 우리 자국민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6.25 국군포로, 바로 6.25는 승리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6.25는 승리한 전쟁이라고 저는 규정하는데 6.25 국군포로가 지금 살아계시다라면 80세, 90세, 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허다하고 자국민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김정은 만나서 악수하고 김정은 옆에서 멀뚱멀뚱 서서 눈이나 껌뻑껌뻑했지 6.25 국군포로 생사 확인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바로 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6.25 전시 때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납치된 전시 납북자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도 멀쩡한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납북된 전후 납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칼기 춘천을 가던 대한항공은 하이제킹, 공중 납치가 당해서 당시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MBC PD하던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그 당시 3세였고 지금은 50대가 된 아버지입니다. 중년이 됐는데 3세 이후로 납북된 아버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애타게 북한 정권이요 나의 아버지를 돌려주세요라는 애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인권에 있어서는 여러분 강제 북송,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로 강제 북송,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돼 버립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지금 탈북자들에 있어서 가장 당면한, 가장 중대한 현안입니다. 근데 이 강제 북송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 것인데, 이 중국 정부도 난민협약이라는 국제법 협약 당사국입니다. 그리고 난민협약에는 33제 농르플랑망 원칙이라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라는, 박해의 위험을 받는 사람은 결코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북한이 맺고 있는 조중 무슨 국경 조약 막 이런 것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에서 중국 대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탈북민은 난민, 레퓨지, 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친 사람이 난민이라는 것도 일종의 지위입니다. 스테이터스라고 해가지고 그 난민 협약에 의거해서 난민 지위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탈북민들은 난민 아니에요. 그냥 그 자기들의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도망쳐 나온 그냥 이민자들일 뿐입니다. 라는 주장을 수십 년째 하면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북한에서 가혹한 고문, 처절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북한 인권 운동하면서 아까 제 그 북한 인권 운동의 여정 중에 그 여정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생략했었던 부분과 거기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아주 북한 인권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유엔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2014년 2월 17일 제가 이 질문에 답하는 분께는 저의 저서 서명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머리 한번 쓰시거나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2014년 2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맞추는 분께는 제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못 맞히실 줄로 예상도 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국제연합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행해냅니다. 일명 Commission of Inquiry,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COI고요. 그 COI 리포트,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COI 리포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는다는 거, 기록으로 남긴다는 일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유엔이 발행하는 그 권위, 그 신뢰를 보유하고서 36페이지짜리, 그리고 그것의 해설서는 372페이지짜리 북한 인권의 끔찍한 참상을 조목조목 영어로, 그리고 유엔의 6개 언어로 배포하는 그 발행된 그 보고서가 나온 날이 2014년 2월 17일입니다. 그날이 그런 36페이지짜리 기본 보고서, 372페이지짜리 COI 리포터 해설서가 나온 게 뭐 그리 대단하느냐?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바로 그 북한 정권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인륜의 반인륜 범죄, 그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북한 정권, 너네 김정은 너, 바로 김정은 너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ICC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이렇게 마련되었다는 김정은을 인권으로 목을 죄고 숨통을 조이게 하는 그것이 그 무기가 바로 이 COI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 리포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COI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엄청난 그 북한 인권 국내 활동가들, 국외 활동가들의 엄청난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 COI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저 서울 글로벌 센터라고 서울시청 관할에 건물이 있는 곳에 7층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죠?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 UN 인권사무소가 있습니다. UN 인권사무소 서울이죠. UN 인권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턴을 했었다라는 OHC HR의 서울 오피스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 사무소에도 진보라 칭해지는 좌파들이 속속들이 숨어 있었음을 제가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 고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유엔에서 인턴을 할 때 얌전하게 활동했을까요? 난리를 쳤을까요? 난리를 쳤습니다. 인턴도 유엔에선 조직입니다. 아주 중대한 조직이고 인터넷 조직 멤버입니다. 근데 선글라스 끼고 서울에서 온 국회의원들이 유엔 본부 앞에서 북한 인권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제가 프랑스 경찰한테 집회 신고를 합니다. 저는 영어로 프랑스 사람한테 집회 신고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프랑스 사람 영어로 들은 제 설명을 프랑스어로 그 신청서를 써서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집회 신고를 제가 데모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해서, 당시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님, 김용호 전 국회의장님, 안영환 전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 스위스 제네바에 2012년에 오셨을 때 제가 그 북한 인권 시위를,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하는 시위를 올가나이즈 하면서 제가 인터넷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혼나기도 했습니다. 인턴하면서 혼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때 저를 혼냈었던 것이 유엔에 있는 한국인 직원, 유엔에 있는 한국인의 여성이 저를 혼내더라고요. 저의 부서 외국인 상사한테 일르기까지 하면서, 그 혼내는 내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 대한민국의 난민이 이주 노동자 난민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북한 인권은 그거에 무슨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냥 일부 아주 사소한 일일 뿐이야 라면서 저를 혼냈습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서 2015년, 2016년 그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사무소에 유일한 한국인 직원 한 명이 배치된 게 북한 인권 하찮다고 저를 혼낸 그 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서울로 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저를 혼내고 저를 고자질하고 그러던 좌파 진보 여성이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에, 유엔 그 소중한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에 와서 또 교란 작전을 피면서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가 제대로 작동 못하도록 그런 사명을 띠고 거기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COI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그 COI 리포트가 나온 지 1년이 된 날에는 워싱턴 DC와 보스턴과 뉴욕과 이런 곳을 가면서 그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운동의 중요성, 북한 인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영어로 발표하느라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가서도 강연도 하고,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한테 가서도 강연을 하고, 그러던 중에 또 겪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당시 오바마 정부 때 사만사 파워라는 UN 주재 미국 대사, 여성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만사 파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만사 파워 대사와 오준 UN 주재 대한민국 대사, 그분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 저는 탈북민들과 함께 그 발표를 북한 인권 UN 뉴욕 본부에서 그 회의실에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 뒤에서 한국말과 영어로, 북한 말투와 영어로 두 개의 언어로
갑자기 남성 2명이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적이며 이 탈북민들은 배신자이며 이런 탈북민을 비난하는 말을 한국말과 영어로 마구 떠들어대면 완전 미친듯이 떠들어대는 2명의 남성이 제 등 뒤에 있어서 제가 기절을 하면서 뒤돌아봤더니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있는 UN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한참 또 모든 세계 사실 UN 회의에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그런 식으로 그 해프닝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저의 여정과 북한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버무려서 말씀드려 봤는데, 그러느라 요 책에 실린 제가 100일의 여정에 대해서는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생략해 봤는데 책 소개도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그래도 운영에 있어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외쳐! shout! 영어로 shout라고도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소리도 안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나 죽을 것 같고 미치게 아파 죽겠는데 아라고 소리라도 내면 더 불쌍해 보일까봐 악소리도 안 나오게 고통스러운 경험. 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누가 옆에서 대신이라도 외쳐줘야 돼요.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너무 아파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shout!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러죠. 제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라는 NGO, 비영리 민간단체에 설립하고서 스스로를 계속 추진하는 동력이 됐던 말은 내가 울어야만, 내가 도와달라고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외치고 북한인권 중대합니다. 북한인 사람 살려야 돼요. 우리 통일해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정할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외쳐, 우리 shout. 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우리 외칩시다 라는 마음에서 외쳐라고 정해봤고요. 이 책 읽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 바로 포토 에세이입니다. 사진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왜냐? 저의 100일 캠페인은 사진 릴레이 인증샷 찍는 릴레이 캠페인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때문에 이 책을 저기 하지만 혹시 이게 좀 보이시나요? 바닥에 뭐가 막 색색깔로 깔려있죠? 이게 86개 100일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만드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피켓을 인쇄한 게 아니라 색지로 프린트아웃해서 글씨 하나하나 오려가면서 색색깔로 예쁘게 카피를 매일 달리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한 카피를 달리하면서 매일 2시간 동안 보드지라는 곳에다가 손으로 손수 만드는 86개의 피켓을 100일이 된 2014년 1월 7일 날 바닥에 깔아놓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피켓들은 고스란히 이제 그 피켓들 버렸냐고요? 저는 그걸 평생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헌신이 소중해서 그 피켓은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박물관에 제 피켓을 기증할 수도 있는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온다라면 통일박물관, 북한인권박물관에 기증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꽃들을 들고 프레스센터에서 이렇게 다 같이 들고 같이 행사도 해봤고요. 매일매일의 캠페인들의 사진이 이렇습니다. 제가 만든 그 피켓을 들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의 100일간의 참여자는 401명. 저는 이 401명이 위대한, 아무도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도 안 주고 북한 인권법이란 거엔 더더욱 관심을 안 주는 그 와중에 401명의 길을 지나가면서 인지연의 캠페인, 북한 인권법 제정 캠페인 참여하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기꺼이 자신들의 얼굴과 이름을 팔은, 면을 판다고 그러죠. 이름과 얼굴을 기꺼이 내준 여기는 외국인들도 20% 이상입니다. 코트 디아부르라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나라에 온 사람도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참여를 안 했는가? 했습니다. 인지연이 참여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해서 완전 벼르고 조르고 졸라서 참여한 국회의원이 5분이십니다. 공개 처형 자행하는 북한 정권, 우리 정보 살립시다. 이 사진은 보시면 인도 사람이 머리에 눈이 하얗게 쌓이는 날,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에도 북한 인권법 100일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머리에 눈이 하얗게 쌓인 인도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은 페헤브라는 인도 사람, 퍼스트 네임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참여한 이런 북한 인권 캠페인을 제가 한번, 저는 이 100일의 캠페인을 이뤄낸 것이 정말 기도와 끈기와 의지와 스스로가 태어나서 그 2번 하라면 정말 못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2번을 했습니다. 제가 3번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북한 인권 캠페인 하는 동안 거리에서 들은 좌파 성향의 여성한테 들은 얘기는, 여기 인권이나 신경 써. 너 헛짓하지 말고 남한 인권이나 신경 쓰라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100개를 가진 사람이, 나는 100개 가졌는데 하나 없다고, 99개밖에 없다고, 대한민국 인권 후졌어요. 대한민국 남한 인권 좀 챙겨줘요라고 그 당시에는 좌파들이 유엔에서 떠들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2013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태평성대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2019년 박근혜 대통령님 인신감금 801일째 되는 오늘 2019년 6월 9일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북한 인권 얘기를 하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외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여기 인권 큰일 났다. 우리 대한민국 인권 큰일 났다.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인권 큰일 났다. 이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끔찍스럽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사랑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11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여야가 당시의 좌파들이 꽁꽁 숨기고 좌파들이 꽁꽁 막고 막아서 11년 동안이나 정쟁의 대상만 됐었던 북한 인권법을 기어이 통과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801일째 오늘로 인신 감금당하고, 탈북민과 북한 인권 운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박근혜 정부,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승인해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꿈을 진정으로 현실로 만들려고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그 어떤 남성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던 북한 주민을 향해서, 북한 주민 여러분,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라는 초대를 용감하게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801일째 인신 감금 당하고 있는 2019년에 우리는 여기 인권, 대한민국 인권부터 개선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태극기 집회 무대에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박근혜 대통령님, 탈북민 인권 그렇게 챙겨주셨던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저희 탈북민들이 대낮에 멀쩡히 걸어다녀도 되는 저희 탈북민들이 인신감금 당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님 살려달라고, 박근혜 대통령님 인권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라는 연설을 들을 때 저는 비참함과 끔찍함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북한 주민 해방, 2,500만 북한 주민 해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것은 우리 여기 거의 다 1900 분단 이후 세대들, 우리 분단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유라시아 대학이 시뻘겋게 변했을 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이 반쪽 땅, 남한 땅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립하고 그 체제 하에서 그 축복과 번영의 열매를 먹고 이렇게 제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이 평생 다 마치기 전에 반드시 북한 주민 해방하고 평양에 태극기 꽂아야만이 이 민족의 이 끔찍한 싸움, 이 처절한 투쟁, 이 비극이 종식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행히 지금 8시 57분 저의 1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운영이 그래도 그나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Q&A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더 자유롭게 우리 당원님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능한 북한 인권과 또한 우리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북한 주민은 제가 북한 인권 운동하면서 언론한테 취재받고 뭐 그런 인터뷰 될 때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 중에 여러 번 나왔던 것이 2,500만 북한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였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너무나 궁색하고 빈곤해서 지금도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그 노예 상태에 감옥 국가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 동포들한테 되풀이해야 할지 답답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우리 박태우 사무총장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